글을 올린 6명을 오늘 검찰이 모두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잇따르는 온라인 살인 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처벌 강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검찰이 살인 예고 게시글을 올린 6명을 구속했습니다. 이게 단순 장난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분위기상 결코 가볍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심각한 사안으로 이제 보고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한 200건 정도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6명을 구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금 이제 구속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위협을 주고 이제 협박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그런 공직자들의 업무를 방해를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이제 준비나 이제 계획성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뭐 살인을 예배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협박이라든가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뭐 살인 예비 혐의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한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 협박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이제 의율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살인 예비죄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예고글 뭐 어떤 의도에서 올렸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겠지만 그 올렸다가 결국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실형을 살아야 되는 이런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는 것이 곧 이게 실행으로 간다고 하는 걸 예단할 수 있거나 단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처벌이 가능합니까? 실제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이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실제로 그러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가지고 어떠한 도구라든지 이제 수단들을 준비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들을 뭐 확인해 봤더니 그 절반이 10대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장난 삼아서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뭐 10대가 장난 삼아 올렸다고 하는 거를 처벌하기도 참 애매하기도 할 것 같고요. 근데 10대가 왜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일종의 증오적 표현을 하는 건지 그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뭐 범죄를 저지르겠다 이런 식의 이제 예고글을 올린 사람들 심리는 그냥 재미삼아 장난으로 이제 올렸다. 그리고 뭐 최근에 그런 글을 올리는 게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제 유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이제 올린 이 글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달고 또 상당히 겁을 먹고 하는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자기가 이제 관심을 받고 싶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주목을 받는 그런 과정을 즐기면서 그런 속에서 자기가 이제 우쭐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그런 어떤 우월감, 권력감, 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싶은 그런 심리들이 이제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실제로 실행할 의지는 없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석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하기가 참 애매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구체적인 범행을 준비한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재미삼아 또는 이제 관심을 받고 싶은 뭐 이런 목적에서 그런 어떤 글을 올렸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형량 자체가 실제로 범행을 구체적으로 이제 준비한 그런 경우에 비해서는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감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청취자 4222님께서요. 처벌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찌 보면 교육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청소년들 같은 경우 실제로 좀 정확하게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우리 사회의 규범을 어느 정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학교라든지 어떤 정규 교육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언론이라든지 또 이제 사회에서 이러한 행위는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 캠페인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법무부가 살인 예고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이런 경우도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만큼 이제 지금보다 처벌할 수 있는 그 이제 범죄의 유형을 좀 더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취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런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이제 협박하는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해한 그런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제 공포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글 올리는 것 자체를 따로 떼가지고 좀 더 이제 처벌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법무부가 법률 개정을 한다고 하면요. 그러면 네. 살인 예고 글을 좀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걸 갖다가 법을 갖다 바꾸고 이런 처벌이 있다. 이걸 일반 국민들 특히 이런 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 되는 연령층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거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예. 분명히 이제 언론에서 이런 뭐 보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상당히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처벌이 능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면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교육과 홍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만이 원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인 예고글이 그 DC 인사이드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네. 과거에 뭐 성범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것도 역시 이 사이트가 문제가 돼 왔었는데 네네. 사이트 폐쇄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나름대로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의 뭐 의견들을 표출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뭐 대면 관계에서 하지 못하던 그런 어떤 주장을 하고 뭐 하는 그런 장으로서 이제 활동을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그런 가능성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이트에 대한 네. 그런 어떤 뭐 규제들이 이제 강화가 된다면 그만큼 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바깥으로 이제 표출하고 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은 좀 그런 자유들이 좀 제한되는 그런 어떤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회 공론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뭐 서로 상충하는 표현의 자유하고 근데 사회의 어떤 공공 안녕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가치가 좀 충돌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 제재하겠다 이렇게 또 방안 내놓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참 그 애매모호한 경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 흉기 소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제 처벌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 실효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면 이전처럼 검문 검색을 강화를 그렇죠. 한다든지 예. 소지품에 대한 검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예. 또 이제 그만큼 일반 국민들의 이제 자유가 좀 제한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요. 네. 만약에 겁은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유명무실한 그런 법이 된다면 결국 이제 좀 사문화되는 그런 어떤 상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행위를 얼마나 철저하게 확인하는 그런 그 단속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것에 의해서 이제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다면 그런 단속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잇따르는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들이 정신질환 전력이 있다. 이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치료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여러 백가정명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일반인들보다 사실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그 비율 자체는 낮습니다. 2018년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전체 인구 일반인들 중에서 3.93%가 범죄를 저지르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 중에는 그 비율이 0.14%에 이제 불과합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정신질환자 1,000명 중에 한 명이 범죄를 저지르는 걸로 상당히 그 비율 자체는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신질환자가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관심을 끌게 되고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주목하는 그런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일반인들의 어떤 공포 수준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르게 본다면 2011년도에 3,337건 이런 것이 2015년도에 이제 4,511건 이런 식으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33.1% 증가한 이런 수치가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좀 대책으로 나오는 것이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치료감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범죄자 중에서 이제 재범 위험성 그리고 이제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어떤 심신장애자 그리고 이제 약물 중독자 그리고 이제 성적인 성격이 있는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이제 법무부 산하의 이제 국립법무병원 같은 그런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해 가지고 적절한 보호도 하고 치료를 병행하는 그런 보호 처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검찰에서 실제로 이러한 치료 감호를 청구하는 숫자 자체는 좀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실제로 국립법무병원에도 정신과 전문의 숫자가 실제로 정원부에 이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전문 의료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장비의 부족 이런 것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태 파악이라든지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되지 않아 가지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많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파악하기가 이제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였습니다. 요즘처럼 기후위기를 피부로 실감할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최근엔 남극에 비가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 당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